네, 계속해서 시장 진단 이어가겠습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지난밤 미국의 5월 소매 판매 발표가 됐습니다. 전달 대비로는 0.1% 늘었는데 예상치는 또 밑돌았고요. 최근 소비자 심리 지수도 좀 하락하고 있고 소비도나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지난 5월 말부터 좀 한번 되돌아가 봐야 될 것 같은데 5월 말에 나온 개인 소비 지출 같은 경우가 좀 시장 예상을 하회했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미국의 개인 소비가 좀 더 개인 소비에 대한 지출 부분이 좀 더 둔화되고 있는 게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는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그걸 저희가 이번 6월에 나오는 5월 소매 판매 데이터를 통해서 한 번 더 확인을 해보자라고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나왔던 다양한 이제 소비자와 관련된 이제 다양한 심리 지표들도 보면 전체적으로 좀 부진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간밤에 나온 소매 판매 같은 경우도 보면 실제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게 됐고요. 그리고 지난달에 나온 데이터 같은 경우에도 좀 큰 폭의 좀 하향 조정이 있었다라고 하는 점, 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일단 미국 가계, 특히 소비자들의 재정적인 부분에서의 스트레스가 좀 더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우려가 좀 더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준비한 자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난주 금요일에 나온 미시건대 소비자 심리 지수 중에서 뭐 물론 이제 심리 지수 자체가 이제 7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그 세부적인 데이터를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뭐냐면 그러니까 미국 소비자들이 현재의 금융 상황을 1년 전과 비교해 보고 그리고 앞으로 1년 후에 나의 소득이 늘어날 거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이런 점들을 좀 봤을 때 지금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썩 좋지 않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특히 1년 후에 내 실질 가계 소득이니까 인플레이션을 반영한 소득이거든요. 소득이 늘어날 것이다 라고 대답한 수치가 역대 최저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실질적으로 미국 가계의 소비가 잘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이제 굵직한 내구재나 부동산을 통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자동차 사겠느냐라고 했을 때 최근 들어서 가파르게 그 수치가 좀 떨어지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주택 구입과 관련한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미국인들의 10명 중에 8명 내지 9명은 지금 집을 사기에는 좋은 시기가 아니다라고 이제 대답을 한 부분들을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저는 뭐 앞으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릴 수 있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지난해 7월부터 미 연준이 어찌됐건 5.25에서 5.5%의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에 거의 이제 1년이 가까운 시간이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시점에 금리 인하에 나설지는 모르긴 하겠지만 그 통화정책의 누적 효과에 대한 부분들을 절대 간과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통화정책 누적에 따라서 미국 가계 소비자들의 스트레스가 커지고 있다. 소비 심리도 그래프로 좀 알기 쉽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미국 경제 침체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는 주장도 있고 여전히 견조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미국 경제는 지금 어떤 상황으로 판단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연준 위원들도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간밤에도 여러 명의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하기도 했지만 현재의 경제 주기의 사이클이 과거와는 좀 다르다라고 이제 말을 한 연준 위원들도 있기도 했었고요. 일단 그런 관점에서 보면 대표적으로 최근 들어서 이제 연준 내에서도 보면 가장 비둘기파진 그러니까 통화 완화라든지 또는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인 그 인사 중에 한 명이 이제 시카고 연은 총재인 오스탄 굴스비라고 하는 총재가 있는데 지금 시카고 지역의 흐름이 꽤 좋지가 않습니다. 이제 준비한 자료 화면을 통해서 보면 이제 저희가 미국의 각 주별 제조업 PMI 지표 즉 있는데 지금 시카고 같은 경우는 역대 거의 경기 침체에 준할 정도로 아주 안 좋은 수준에 내려와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화면상에서 붉게 음영쳐져 있는 게 이제 과거에 2000년 이후부터 경기 침체 구간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거의 그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카고가 일리노이주에 속해 있는데 이 일리노이주의 제조업이나 농업단의 분위기가 꽤 좋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고 또 본격적인 경기 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진 않았지만 그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 굴스비 총재 같은 경우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좀 만들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지금 최근 들어서 노동시장이 다소 좀 냉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실제 이 노동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는 비유를 하면 항공모함에 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뭐 연준이라든지 또는 정부가 통화된 재정정책을 통해서 펼쳤을 때 가장 뒤늦게 반응하는 부분이 바로 이 노동, 고용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방향을 틀기 시작하면 꽤 관성력 또는 관성을 갖고 그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성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방금 말씀드린 시카고 지역에 속해 있는 일리노이주의 실업률이 지난 4월 기준으로 4.8%입니다. 그러니까 4월 미국 전역 평균이 3.9%이니까요. 전역 평균보다는 꽤 높은 수준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실업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경기 침체를 측정할 수 있는 룰 중에 하나가 바로 샤메 법칙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걸 충분히 좀 충족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전역 50개 주 중에서 약 20개 주 정도가 이 샤메 법칙, 즉 최근 12개월 실업률 저점 대비 최근 3개월 평균 실업률이 0.5%포인트 이상 높으면은 경기 침체의 전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샤메 법칙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이 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주가 20개 정도가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50개 주 중에서 20개 주 정도가 경기 침체의 시그널을 보이고 있다. 미국 경제 경기 침체의 가장자리에 와 있다. 어쨌든 지금의 그 금리 인하 분위기는 짙어지고 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미국 경제 문제 얘기를 하면서 재정 적자를 또 뭐 지적을 하기도 합니다. 부양을 위해서 계속 뭐 지출 늘리고 있고, 이게 미국 대선 가까워올수록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이렇게 고금리에 따른 이자 비용 이 만만치 않다는 부분인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한 수준이고, 뭐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은 지금 평균적으로 한 3개월 정도마다 그러니까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 1조 달러씩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거의 35조 달러에 육박해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뭐 어찌됐건 부채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자 비용도 기하급수적으로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맞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준비한 화면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면, 지금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연도가 당해 10월에서 다음해 9월까지이기 때문에 이제 조금 헷갈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내용을 정리한 부분을 한번 살펴보시면, 그러니까 지금 미국의 회계 연도는 2023년 24 회계 연도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지금 첫 8개월이라고 하는 게 작년 10월부터 이번 5월까지의 누적치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지출한 재정 규모는 대략 4조 5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그 중에 방위비가 대략 5,760억 달러이고요. 이자 비용이 6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방위비를 이자 비용이 넘어선 거예요. 뭐 익히 잘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방위비 지출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실제 방위비 지출 규모로만 따져보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1위이고요. 2위부터 10위까지를 합산해야 거의 미국과 비슷한 정도다라고 하는 건데, 그걸 지금 이자 비용이 넘어서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지금 이제 8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이걸 연 환산을 해보면 재정 지출 같은 경우에는 대략 6조 7천억에서 한 7조 달러까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고, 이자 비용은 거의 9천억 달러에서 1조 달러까지 육박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그런 같은 걸 보면 어쨌든 지금 고금리 상황이 계속 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채가 늘어나고 있는 부분은 미국인, 물론 이제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부채는 아니긴 하지만 미국의 재정 또는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계속해서 좀 누적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계속해서 좀 눈여겨볼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작년 10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이 8개월 동안의 이자 비용이 방위비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하다. 재정, 부채 위험 누적도가 심각하다라는 점도 전해주셨습니다. 미국 연준이 연내 뭐 1회 금리 인하로 좀 정리를 일단은 한 모습이지만, 시장 여전히 뭐 2회 기대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연내 1회 정도는 할 걸로 예상을 좀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뭐 일단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약간은 기대감을 갖고, 그러니까 이 6월 FOMC 전에는 그래도 한 3번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었긴 했지만, 이제 FOMC 이후에는 연준이 이미 한 번 하겠다라고 점도표상에 표시를 하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2번 정도의 인하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지난주에 나왔던 CPI와 5월 CPI와 PPI 데이터를 반영한
수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럼에도 좀 저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이제 연준 위원들 여러 명의 발언을 좀 종합해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의 서비스 인플레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고, 또 하나는 주거비 인플레 같은 경우가 평균적으로 한 1년 정도, 한 12개월 내지 13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제 물가에 이제 반영이 되는 모습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최근에 나온 사이클로만 본다라고 하면 그 반영되는 속도 자체가 계속 좀 둔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한 화면을 좀 통해서 보시면 미국의 이제 주요 근원 물가들이 있습니다. 뭐 PC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든지 또는 소비자 물가라든지 또는 연준이 최근 한 2, 3년 동안 주요하게 보고 있는 슈퍼코어 요 같은 이제 주거비를 제외한 물가들이거든요. 이걸 3개월, 6개월 단위의 연유로 한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제 PC 물가는 매달 말에 나오기 때문에 현재까지 발표된 슈퍼코어 물가나 또는 소비자 물가, 코어 CPI 기준으로 보면 여전히 3%대에서 한 4, 5%대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지난달 같은 경우에는 상황이 더 안 좋았습니다. 뭐냐면 슈퍼코어 물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6%를 상회했기 때문에 그나마 이번 5월 달에 물가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보시다시피 이번 달 들어서는 좀 안정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거기에 가장 키는 역시 유가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미국의 그 서비스 물가 그리고 주거비 물가 여전히 부담이다. 유가도 부담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금리 인하가 뭐 자칫 이제 경기 둔화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 연준의 우려이기도 할 텐데요. 네. 여러 가지 뭐 전망이 엇갈리지만 시장이 기다려왔던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이 된다면 이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이제 과거의 그 흐름상으로 좀 보면 실제 과거에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단행했던 그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하드 랜딩, 즉 경착륙의 경우가 좀 많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현재 시점에서는 시장은 이제 소프트 랜딩에 대한, 즉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꽤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금리 인하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약에 소프트 랜딩에 의한, 즉 어떻게 보면 완연하게 떨어지는 물가 그리고 그 속에서 견고한 노동시장이 좀 지속되는 상황들이 좀 담보가 된다라고 하면 금리 인하에 대한 여파가 과거처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앞서 말씀드린 부분처럼 하드랜딩에 대한 부분에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과거의 패턴을 그대로 좀 따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연착륙 분위기가 어쨌든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엊그제 뭐 하반기 특집 진행하면서 보니까 하반기 변수로 뭐 연준의 금리 결정뿐만 아니라 네. 미국 대선도 또 중요하게 꼽혔습니다. 그렇죠. 뭐 3분기 말, 4분기는 대선으로 인한 변동성이 커지면서 좀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뭐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대선이 뭐 압도적으로 좀 차이가 난다라고 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죠. 뭐 현재 트럼프와 바이든 대통령 간의 지지율을 한번 살펴보더라도 거의 오차 범위 내에서 초접전의 양상이 좀 짙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4년 그리고 그 앞서 4년 동안 각각의 후보들의 정책 속에서 한번 경험을 좀 해봤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전체적인 글로벌 지정학적 이슈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변동성이 좀 확대될 여지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뭐 솔직히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현직을 유지하고 있긴 하지만 솔직히 쫓기는 입장이기 때문에 좀 급한 마음은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저희가 미국의 재정 적자와 관련된 얘기도 있긴 했었는데 오히려 쓸 주머니가 더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한 번 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 이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에도 이제 국내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는 2차 전지, 전기차와 관련해서도 한 발언들이 꽤 유명하긴 합니다. 뭐 공화당 하원 의원들과 모인 자리에서 바이든이 현재 하고 있는 전기차 정책을 전부 다 엎어버리겠다. 뭐 이런 내용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꽤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시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장이 지금 현재 주요한 굵직한 테마로 또 형성이 되어 있고 산업으로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변동성은 다소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 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바이든과 트럼프의 지지율 워낙 박빙이기 때문에 증시도 또 개별 종목별로도
이렇게 오락가락할 수 있다는 점 유의를 해야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 뭐 외국인 매수 들어오면서 2,760선 오랜만에 회복했고 오늘 뭐 2,800선에 거의 근접해 있고요. 이제 박스권을 좀 벗어나서 2,800선 안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안착해야죠. 안착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제 중요한 거는 뭐 지금 이제 현재 2,780에서 한 2,800 정도가 2년간 한 박스권이었거든요. 근데 2년간 박스권이었는데 그걸 계속 이제 돌파하지 못한 모습들이 나오다가 이제서야 돌파하는 이제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과 좀 비교해 보면 부러운 부분이 꽤 큽니다. 네, 꽤 크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밸류에이션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저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외국인과 특히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의 역할이 꽤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에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지난 5월 중순부터 말까지 보면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국내 증시에 대한 전체적인 매도에 대한 분위기가 좀 더 강한 모습들이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 다시금 좀 출렁거리는 모습들이 나오긴 했지만 6월 들어서는 다시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해서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좀 수급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그 와중에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일부 몇몇 기업들은 계속해서 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부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시총 1위인 삼성전자가 지금 움직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물론 내부적으로는 좀 다양한 이슈들이 좀 있기는 합니다. 뭐 지난 4월에서 이제 5월 그때도 뭐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분위기가 좀 더 무르익었을 때 이슈가 바로 엔비디아에 대한 HBM 이슈도 뭐 있기도 했었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아직 그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간의 올해 영업이익 추정치를 한번 살펴보면 연초 이후에 거의 지금 삼성전자는 플랫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 반면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그대로 주가에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이익 모멘텀이 가시화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속에서 외국인의 수급이 동반돼서 유입되는 모습들이 좀 같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충분히 국내 증시에 대한 리레이팅도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 증시의 뭐 밸류에이션이 저평가돼 있고 삼성전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6월에는 또 반도체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급 들어오고 있다는 점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 뭐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잠시 조정을 받아도 뭐 다시 상승 이어가고 있고요. 네.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올해 엔비디아보다 뭐 상승률 높았다라고도 하는데 벌써 이제 다음 달이면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을 할 텐데 당분간은 좀 실적에 좀 집중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는 게 맞을까요? 그게 정석입니다. 네. 이제 투자를 할 때는 이제 상장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정석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결국엔 기업의 탑라인이 성장을 하느냐 안 하느냐가 꽤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뭐 방금 삼양식품 얘기도 해주긴 했지만 결국엔 뭐 다양한 이슈도 있긴 하겠지만 물건이 잘 팔리니까 라면이 잘 팔리니까 그게 기업의 매출 성장으로 이어지고 그게 이익 개선으로 본격적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걸 베이스로 해서 기업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주가상의 흐름들이 그대로 좀 녹아든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이런 사례를 우리는 엔비디아를 통해서도 너무나 잘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수출에 대한 비중이 꽤 높기 때문에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들은 반드시 꼭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실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돌아서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네. 그때 주가가 답보 상태에 있었을 때도 이미 반도체 수출과 관련한 데이터들은 좀 돌아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앞서서도 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 반도체나 그리고 이제 조선이나 또는 자동차 관련한 부분들은 계속해서 좀 유의미한 의미의 수출 데이터들이 좀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수출 데이터를 잘 챙겨보시라라고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하반기 뭐 시장 관련해서 밸류업 기대감이 또 유효하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올해 초에 뭐 잠시 주목받았던 밸류업 관련주들 최근에 좀 주춤한 상황이긴 한데 9월에 또 밸류업 지수도 발표되는 만큼 앞으로 좀 이 종목들 관심을 가져보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 뭐 일단 이 기업들은 주요한 이제 밸류업에 들어가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시가총액 상위 기업들이기 때문에 네. 분명히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한 번은 짚고 가야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밸류업 붐이 일기 위해서는 저는 마케팅이 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홍보를 잘한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이 밸류업 지수가 이제 만들어지게 될 거고 이 지수를 추정하는 다양한 상품들이 나오게 될 텐데 그 다양한 상품들
전략들이 정말 흥행을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저희가 지금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뭐 미국에서도 보면 연초에 비트코인 ETF가 현물 ETF가 승인이 된 이후에 거의 60억 달러 정도에 달하는 자금이 유입이 됐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배당 그렇게 외치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정말 유의미하게 자산 규모를 갖고 있는 그러니까 운용 규모를 갖고 있는 배당 ETF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반면에 이제 미국의 DBA나 이런 배당 관련한 ETF를 보면 뭐 운영 자산 규모만 하더라도 뭐 수백 조에 달하는 정도이니까요. 이게 이제 규모의 사이즈의 차이인 건데 밸류업 지수가 만약에 만들어졌을 때 저는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마케팅 포인트라고 하는 게 이 지수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상품들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 유의미한 수급이 유입이 되느냐 그리고 이제 거기에 지난달에도 보면 이제 정부 부처 관계자들이 이제 해외, 특히 이제 미국 월가에 가서 우리 밸류업에 대한 프로그램도 홍보하고 그랬었는데 유의미하게 외국인들의 수급이 같이 유입이 되는지도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투자 전략 결국에는 뭐 실적이 기본이다라는 점을 계속해서 강조를 해주고 계시고 밸류업 분 같은 경우는 마케팅이 중요한 시점이다라고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디지털 리서치팀 수석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